여러분은 채권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최근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투자 권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방안을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만 하나증권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채권 투자하는 개인분들 좀 예. 보호하자라는 취지 아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개선 방안을 좀 내놓은 그런 모습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채권 투자 체린이들이 투자할 때 좀 더 투자하는 정보를 좀 쉽게 좀 그 정보도 얻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수수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깜깜이 그런 게 아니고 뭐 투명하게 좀 뭐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방안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시행이 각 증권사별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뭐 방향성은 이제 채권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한 상태에서 적절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이 추진하는 그 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뉘더라고요. 네네. 발표한 그 계획에 보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뭐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민평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 지표를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내가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관련된 보조 도움이 되는 지표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취지고요. 첫 번째는 민간 채권 평가사가 평가한 금리를 이제 민평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매일매일 그 채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주가는 어떻게 보면 한 회사당 주가는 그냥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은 한 회사당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종류가 되게 많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주식처럼 모든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우리가 조회가 좀 힘듭니다. 채권은 또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민평금리는 쉽게 말해서 이론 가격, 이론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채권이 각각의 뭐 만기도 다 다르고 일반 무보증 회사채도 있거나 아니면 뭐 CB나 BW 같은 채권 종류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제 가격을 이제 금리를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근데 물론 이게 실제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금리하고 괴리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게 항상 거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채권을 이제 사고 판다고 했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금리하고 보통 민평 금리하고는 약간 괴리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기채 관련 투자 위험이 중도 매도 주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한다. 개인들의 이제 채권 투자가 좀 많이 늘면서 또 그 중에서 국채 위주긴 합니다만 장기 채권 투자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장기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위험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대책이 들어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금리 변동에 따른 손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표 및 도표. 그래프를 제공한다. 이거는 사실은 2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채 같은 경우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제 손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네 번째는 증권회사의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사를 안내한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이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샀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판매 리스트에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채권은 이제 그때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리는 종목들이 처음에 발행 시점을 전후로 해서 또 그런 시기가 있고 그게 지나면 어쨌든 간에 뭐 좀 관심에서 떨어지면 그걸 또 다른 종목을 갖다가 이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종목을 다 일일이 이제 그쪽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왕이면 제외가 됐으면 그걸 밝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민평금리.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민평금리는 이론금리다. 실제 금리와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민평금리, 이론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얘기를 해라, 안내하라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참고지표가 좀 부족해서 투자자들이 불만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이제 적당한지 알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지 어떤 내용인지. 금감원에서 정리한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로 장외 채권에 대해서 뭐 세부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세부 정보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뜰 겁니다. 네. 매수 금리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증권사 속에 장외 채권을 산다고 했으면은 금리는 내가 몇 퍼센트 사게 되는 거고 채권 가격으로는 뭐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 채권이 뭐 예를 들면 투자 등급은 뭐 어떻고 그다음에 신용 등급이 어떻고 이자 지급 주기라든가 표면 금리나 금리 그다음에 발행 만기 그다음에 뭐 회사가 뭐 일반 회사채냐 아니면 연구채냐 주식 인수권부 사채냐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금감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게 매수 금리 매수 단가만 공개하고 민평 금리가 미제공이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민평 금리 등도 같이 이제 좀 제공을 해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채권이 보면은 아까 이제 액면 금리라는 게 처음에 발행할 때 내가 처음 발행할 때 발행하는 금리가 이제 액면 금리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시장 금리가 변하니까 내가 투자한 채권들도 시장 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금리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전에 3.0% 발행된 채권을 어저께 샀는데 뭐 금리가 좀 올라서 민평 금리가 뭐 3.5%가 됐다. 민평 금리가 됐는데 내가 오늘 살려고 보니까 매수 금리는 3.4% 나오더라. 이게 일종의 하나의 가정인데요. 이 상황은. 근데 이제 사실 이 민평 금리 자체가 실제 금리는 아닌데 증권사에서 가정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 여기서 나온 민평금리 3.5라는 거는 증권사의 원가금리 증권사가 채권을 자기가 사온 그 원가금리고 이 매수금리는 요거를 투자자한테 제시하는 판매하는 금리 로 여기서는 가정을 한 거예요. 3.5% 채권을 사와서 3.4%로 고객한테 이제 넘긴다고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0.1%의 이제 어쨌든 차이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판매하는 마진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 약간 수수료 개념이라고 느끼면 되는 거죠. 매수금리 말고 요 민평금리를 같이 보여줘서 그러면 너희가 요거를 팔 때 어느 정도 마진을 먹고 판매를 하는가라는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라라는 게 취지인데 이 민평금리 자체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리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신 거지만 실제로 그게 이제 민평금리가 실제 금리하고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내가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 정도 마진을 떼고 내가 살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 수수료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내가 매수하는 금리 그 자체는 민평금리하고 항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식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이 열렸어요. 거래소에서 이제 주식도 거래가 되고 채권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주문을 내가 탁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체결이 딱 됐어요. 그러면 체결된 게 가장 최근에 체결가고 그게 현재가가 되죠. 그렇죠? 주식은 심플합니다. 근데 채권은 다른 게 예를 들면 채권도 어쨌든 뭐 매수가 매도 호가가 쭉 있어요. 가장 밑에 있는 매도 호가를 해서 딱 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증권사의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채권을 보유 잔고를 조회를 해보니까 금리가 나는 예를 들면 4.5% 샀는데 금리가 뭐 4.2% 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그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그 채권의 현재가 또는 현재 금리 자체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그 시세가 아니고 어제장 마감한 수익률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는 예를 들면 어저께 뭐 4.3에 됐다고 하면은 오늘 뭐 4.4에도 거래가 되는 것도 있고 4.3도 있고 2도 있고 다 다를 건데 그거를 일중에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체결되는 금리 자체가 주식처럼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금리가 실제 금리, 민평금리가 아닙니다. 채권은. 그러면은 내가 채권을 오전 10시에 사건 오후 2시에 사건 상관없이 어제의 마감 민평 수익률로 내 채권의 현재가가 정해진다. 보유 잔고 수익률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이 또 마감이 됐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최종된 최종 체결가가 종가고 그게 현재. 채권은 최종 체결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민평이죠. 채권은 최종 체결가는 종가하고도 다른 개념이고 최종 체결가는 최고가대로 있고 내가 마지막에 거래된 게 4.4%였다고 치면 그래도 여전히 종가는 민평이기 때문에 현재가하고 종가는 오늘 마감을 했으니까 저녁 때 한 6시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오늘 이제 민평 수익률을 다시 계산을 하거든요. 밤에 조회를 해보면
오늘 평가한 민평 수익률이 이제 뜹니다. 근데 그거는 4.4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가라는 개념 자체는 하루에 편의상 한 번만 이제 고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외화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외화 예금을 해서 내가 1,000불을 만약에 예금을 하고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그 잔고를 보통 원화 기준으로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내가 보유 잔고가 얼마다. 그래.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침에 10시에 했는데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10시 10분에 1,305원이 되면은 그거를 130만 원, 130만 5천 원 그런 식으로 계속 내 보유 잔고를 그렇게 보여주진 않아요. 외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시작할 때 그 금융회사에서 그 전날 고시된 자기 나름대로 그쪽에서 정한 환율을 정해서 하루 종일 똑같은 금리를 보여줍니다. 실제 종가 환율이나 종가 금리를 어느 정도 수렴하긴 하지만 일 중에나 뭐 어쨌든 뭐 하루 이틀 상간에는 그 자체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채권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4.5%에 샀는데 그날 저녁 때 보니까 뭐 4.6%로 이제 그 민평으로 평가가 돼버리면은 나는 사자마자 아무것도 한 것도 그냥 평가손이 나버리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내가 내일 아침에 실제로 장이 열려서 예를 들면 내가 4.4%에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가로 오늘 산 4.5%로 팔 수도 있고 뭐 4.4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4.6%로 내가 지금 손실이 난 상태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채권 매수하시는 분들이 네네. 약간 당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그렇죠, 일이 일비는 그렇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이게 발생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또 증권사에서 언제 수수료를 떼갖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수료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채권과 주식과 그 매수 금리 이런 부분이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오해 소지가 있고 잘 봐야 한다. 매수 금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국 그 시점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사게 되는 금리 그리고 딱 사고 내가 만기까지 갔을 때 만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금리가 확정 금리예요. 매수 금리가 확정 금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 금리가 이제 그냥 제일 중요한 거고요. 민평 금리나 그런 거는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실제 시세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걸 내가 한 번씩 그냥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조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금리 같은 경우에 어제 마감, 민평 수익률 이런 부분이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민평금리 이런 투자 관련 참고 지표를 꼭 안내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한 거죠. 권유를 된 거는 아직 아니고 권유했는데 뭐 해야죠. 금감원에서 권유했는데 안 할 수는 해야죠. 없고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게 채권 투자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뭐 채권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꼭 챙겨가야 되는 게 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투자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걸 사실 조금 더 신경 썼다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의미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개인들의 채권 투자 이제 또 성향이나 패턴 통계에 의해서 정책당국 입장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채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장기채는 사실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희 그 입문편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이제 3.5%의 이제 그 채권을 이게 만기가 30년, 액면이나 매수금리가 이제 발행하는 시점에 샀다고 치면 액면하고 매수금리가 같겠죠. 발행일날 사면은. 근데 딱 샀다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그래서 0.1%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갔을 때에 채권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하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해서 보여줘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결국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3.5에 샀는데 0.3%가 금리가 이제 내려갔다고 이제 치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5.73%가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으로 샀는데 이게 1,574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채권은 가격이 좀 안정적이고 뭔가 좀 변동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편한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가격이 뭐 주식 못지 않게 폭이 크네 뭐 그렇게 해서 근데 물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면 해피하겠지만 반대로 3.8% 금리가 올라버리면 제가
채권은 이제 원리금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더군다나 국채 예를 들면 이런 초장기는 국채만 발행을 하니까요. 했는데 뭐 사자마자 5% 마이너스 나고 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알고 시작하시라라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이제 예인데 만기가 30년인 경우, 그러니까 좀 이 정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개인들이 많이 하시는 회사채는 만기가 보통 3년이 주종이기 때문에 네. 대략 변동률은 3년이면 요거에 뭐 한 10분의 1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대략. 오히려 그 국채의 변동성이 장기 국채 네. 큰 거고 예. 회사채 개인분들이 뭐 자주 예, 하시는 예, 거는 그렇게 변동폭은 예. 크지 않다. 사실 국채가 회사채는 특히. 회사채는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여기는 이제 국채수를 장기로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사실 저희가 해보면서 채권 투자하실 때 아직까지 부족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번 공시자료에 보면은 채권 투자 현황도 파악을 했더라고요. 네, 좀 통계를. 예, 요거 좀 살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채권을 투자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거를 보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투자 방식은 좀 직접 투자가 좀 많습니다. 간접 투자는 펀드, 증권사 가면 뭐 랩이나 뭐 신탁 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채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랩이나 신탁을 가입을 하면 내가 그냥 정액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 맡기면 거기서 금융회사에서 그걸 다 모아서 여러 채권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니까 사실은 그건 내가 어떤 채권을 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남이 굴려줘. 남이 굴려주는 그렇게 그런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 투자다. 그다음에 지금 간접 투자보다는 위탁계에서 직접 투자가 많이 증가했죠. 그 인기가 정말 많아진 거는 맞네요. 예, 예, 개인 예, 투자분들이 예, 직접 그래서, 하시니까. 예. 그리고 그 직접 투자 중에서는 장외 채권 거래가 절대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외 거래하고 장내 거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네, 내가 네, 직접 네. 생선 골라가지고 이렇게 손질해달라고 해서 내가 좀 발품을 파는 거는 장내 네. 거래고요. 이마트에 가서 이제 식품 매장에 가서 이렇게 그렇죠. 손질해 놓은 거 다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 사는 게 장외 거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외 채권은 좀 아무래도 장외 거래를 할 때는 약간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만큼의. 이제 연령층을 보면은 60대 이상의 아주 고령층. 정말 노후 네, 전략 예, 그렇죠. 채권으로 네, 네. 많이 생각하는구나를 네. 여기 조사 결과에서 느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퇴직금이나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노후자금 써야 되는데 네. 약간 뭐 가격 변동이 큰 주식이나 뭐 위험 자산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얻고 원금 같은 거 손실 안 보고 하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재력가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거를 해서 사는 것보다는 가서 좀 더 설명도 듣고 규모 자체가 크고 하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액 자산가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VIP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하는 채권의 특성을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장외 거래는 이제 주로 단기 사채 뭐 CP 같은 전단체 같은 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요즘에는 이제 뭐 장기물 또는 국채 위주로 해서 장기물 거래 비중이 뭐 21년에만 해도 한 3%, 3.4%밖에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한 18%까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다음에 국채 거래 비중도 거의 지금 20%. 그러니까 이게 장기물하고 국채는 그냥 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계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들의 채권 투자 현황을 알아봤고 사실 채권도 모든 분들이 승기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올 한 해 이제 채권부를 통해서 또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제가 계속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과연 내가 채권을 왜 투자를 해야 하나 그리고 채권을 투자할 때 어떤 마인드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는 우선 1차적으로는 전제 금리 레벨이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채권을 통해서도 내가 안정적인 뭐 이자 수익도 볼 수 있다. 그것도 옛날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지만 이제는 은행 예금보다 그래도 뭐 한 1, 2%라도 더 높은 그렇죠. 금리를 얻을 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된 거거든요. 채권을 이제 자본 차익을 이제 노리고 장기
미국채로 하시는 예. 또 그런 층들도 의외로 또 좀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고 결국은 자기가 뭐 어떻게 개인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긴 네, 한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투자의 자금의 목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그거를 만기에 원리금도 받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걸 굳이 장기 국채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단적으로 이제 이 통계를 조사를 해서 이제 표를 그려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이제 녹색선 이렇게 쭉 2022년 5월까지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게 이제 개인들 채권 투자 잔액입니다. 22년 초까지만 해도 한 10조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현재 거의 한 45조, 50조까지 지금 늘었어요. 거의 4-5배 늘었죠. 결국 채권 투자자가 늘어난 게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 대중화의 원년은 이제 22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약간 아무래도 이제 기울기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10조에서 거의 이제 22년 중반부터는 뭐 거의 한 월 한 3조, 4조 이상씩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엊그제 기준에 이제 국채 3년 기준으로 금리가 3.47%를 이제 내가 딱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금리를 4.47%.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림자로 진하게 이제 칠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만약에 내가 국채든 뭐든 채권 샀을 때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구간에서 요 시점에 산 분들은 지금 채권을 샀는데 평가 이익이 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밑에 있는 구간에서 채권을 사셨던 분들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현재는 평가손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 이전부터 쌓였던 그 잔고나 이쪽에 요 기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전체 채권 잔액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평가이익이 났겠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평가손이 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제가 뭐 2030년, 40년, 50년 만기까지 갖고 가시면 그냥 처음에 내가 샀던 매수 수익을 얻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꽤 길게 뭐 참아야 그렇게 되나? 하시려고 원래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금리가 이제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확 튀었다가 이제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해가지고 스물스물 올라가서 또 연말에 또 올라가다가 다시 또 훅 내려왔잖아요. 최근에. 올 하반기에 금리가 예를 들어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5%가 될 거라고 전망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막상 5% 갔을 때는 이렇게 급락하리라고 전망했었다라는 온 시장의 전 세계의 전문가들 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대혼란 채권 그렇죠. 시장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게 주식이야 뭐 항상 오르고 내리는 그거에서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위험을 지고 하는 거지만 채권을 투자할 때는 이게 내가 방향성 금리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그 시점에서의 그 금리를 뭐 한 2년 3년 내에 내가 그 수익을 확정 짓고 가자. 운 좋게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뭐 차익을 보고 뭐 매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덤인 거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상마 사모님께서는 채권 인생 거의 30년을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권부의 든든한 주축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채권 관련 그 전략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이 묻어난 조언이기 때문에 꼭 좀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채권 투자는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잘 굴릴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걸 저는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부의도 그걸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올 한해 김상만 상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새해 벽두부터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